최근 연준 의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상반기 주식시장의 조정 우려가 높았지만 이런 부분이 안정을 찾는 점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국내 온라인 유통 강자로 급부상한 쿠팡.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쿠팡과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물론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폭로되면서 쿠팡에 등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원칙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정치부 뉴스도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코스피. 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돌파했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던 작년 3월 19일 종가 1,458.64와 비교해서는 15개월여 만에 무려 1,844포인트가 급등한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0억 원, 5,89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8,1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 고지에 오른 데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데 따른 투자 심리 회복이 작용했습니다. 최근 연준 의원들이 온건한 통화정책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상반기 주식시장의 조정 우려가 높았지만 이런 부분이 안정을 찾는 점이 최근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0.49% 올라 8만 1,600원에 마감했는데 증권가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도체 실적 개선에 힘입어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59%, 2.26% 하락해 15만 4,500원, 4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9포인트, 0.05% 하락해 1012.13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500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3,700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전국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계산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일주일 만에 뒤집혔습니다. 계산 실수로 점수와 등급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오류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점수를 배정할 수 있는 항목 4개에서 발생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선택한 점수를 빼고 기준 배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여기에다 아예 평가 점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된 평가 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배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일단 오류 때문에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10곳의 종합 등급이 오르내렸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곳의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고 나머지 5곳은 떨어졌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등급이 올라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등 5곳의 후속 조치도 바뀌었습니다. 또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들이 위촉한 평가단을 다시 해촉하는 수준에서 인사상 조치를 끝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이란 설명입니다. 제도 개선하는 노력들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 전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평가 전담 기관을 새로 만들지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평가제도 전면 개편안을 오늘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결국엔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달 가까이 끌어왔던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당원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줄곧 경선 연기를 반대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 뜻이 관철된 셈인데 연기를 찬성했던 유력 주자들도 지도부의 뜻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대선 경선 연기는 없다며 2달간 이어진 논의를 매듭지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오는 9월 초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보다 60일 정도 빠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일부 최고위원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국 대선 후보는 당원대로 대선 180일 전에 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대로 결정됐습니다. 빅3 가운데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지도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추미애, 이광재, 최문순 등 다른 주자들도 정해진 대로 경선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달간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등의 이유로 경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9월 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면 정기 국회와 맞물려 있는 만큼 야당의 공세에 먼저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 없는 승리보단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까지 인용하며 경선 연기 불가를 관철해냈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통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본인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원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도 곧 대권 도전 선언에 나서고 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몸풀기에 나서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 나설 거냐는 집요한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던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장고 끝에 다음 주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출마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끼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사이 부친 등 가족과 논의한 뒤 최종 결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 대권 도전 선언은 다소 미뤄질 전망입니다. 곧바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잠행하며 캠프 구성 등 출마 준비에 나설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원장의 가세로 야권 지역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엑스파일 의혹과 불통 논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빠진 터라 최 원장의 존재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당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도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히고 윤 전 총장을 공개 저격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법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률의 상징으로 계셨던 분이 20여 가지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 의혹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등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도 다음 달 12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춰 캠프 구성 등 젠걸음에 나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전 국민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이냐. 추석 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을 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고성까지 오갔다고 하는데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사이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못 박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 여건상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가하며 격차가 커진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적 회복이 되도록 정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퍼지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이어 자꾸 이 세종발로 추경 관련돼서 보도 나오는 바람에 확정된 곳은 현재 이 시간까지는 없다. 그리고 논의는 계속 해나갈 것이다. 급기야 홍 부총리가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재정당국이 곡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꼭 틀어지고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리하는 것처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역할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60년 만에 4번을 했고요.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재부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기관이라며 재정당국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휴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초 최종적으로 발표됩니다.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자도 16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이미 90년대부터 아파트가 조금씩 침하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라 당시 주민 대부분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밤에도 쉼없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 잔해 더미 높이가 10m를 넘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실종자 수색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가운데는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의 친인척도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살던 영부인의 자매 부부와 그 자녀 3명, 부모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9명과 베네수엘라 4명, 우루과이 3명 등 남미 출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I say to the people of Florida, whatever help you wa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an provide, we're waiting. Just ask us, we'll be there.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지은 지 40년 된 건물에서 이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는 1981년 지어진 아파트가 90년대 연간 2mm씩 침하했다는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지난해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건물이 이 정도 속도로 가라앉으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5년 아파트 외벽의 금이가 부실 관리로 소유주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앞두고 지붕 수리를 시작했는데 붕괴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육군부대에서 성비위 등으로 감찰을 받던 한 간부가 일주일째 행방불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같은 부대 다른 간부도 성희롱과 갑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제8사단 소속 A준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부대 인근 등산로로 향하는 CCTV 장면을 끝으로 지금껏 행방이 묘연해 장병들이 수색 중입니다. 실종 직전까지 A준이는 성비위 등 여러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무원 등에게 여러 차례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군 당국이 간부들 회식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던 지난해 말에도 회식을 하고 2차로 유흥주점을 갔다는 거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부대 측에서 감찰을 진행해 혐의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된 건 A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대 B중령도 여성 군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대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중령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각에선 부대 측이 내부 징계만 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육군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즉시 B중령을 다른 부대로 분리한 데 이어 사단 감찰실과 상급 부대인 작전사 감찰실에서 감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또 군 검찰의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관련 문제를 축소보관 혐의가 있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이어지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이모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 감사 결과 누락 책임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허위 보고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늑장 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여 뒤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겁니다.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그 자체로 저는 가혹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하고도 사법 처리를 미뤘던 조사본부가 뒤늦게 1명을 입건하고 2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감사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로 기소나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시작이 된 지하 2층 CCTV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첫 불꽃이 이는 장면과 함께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5시 11분, 물건이 층층이 쌓인 철제 선반 옆 콘센트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여 뒤 작은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초도 안 되는 사이 선반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지하 2층이 설계 당시 철판을 덧대 다시 3개의 층으로 나눠진 구조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거라는 직원 증언을 토대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또
반복된 오작동으로 누군가가 스프링클러를 꺼놔 8분 동안 작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은 모습이 포착된 만큼 해당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찍힌 시각 역시 화재 신고가 접수된 5시 36분보다 25분 앞선 5시 11분으로 관계자가 최초 신고를 뭉갰다는 쿠팡 직원의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만 봐도 그 부분도 당연히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어요. 경찰은 추가 확보한 CCTV 등을 분석한 뒤 다음 주 국가서둔과 함께 합동 검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최초 신고자와 현장 직원들의 진술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조만간 입건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중학생인 의붓 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없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A씨.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나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펼쳐졌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 왜 때리셨나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이 체구가 왜소했던 만큼 A씨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대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는지 또 숨진 여중생의 동생 2명도 학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친아버지가 A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2시간 정도 신고가 늦었던 이유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여부와 남은 2명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여중생의 사망 원인과 상습 학대 여부를 밝힐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학대와 고의성의 여부가 입증되면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5살 배기 아들의 머리를 변기에 넣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친부 A씨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5살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간 뒤 머리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붓 어머니 역시 지난 24일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전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A씨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딸의 사파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딸 조민 씨는 나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고성 사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증인 출석 예정인 딸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지만 조 전 장관은 작심한 듯 조선일보 사파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를 미끼로 한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사파를 써 논란이 된 걸 다시 거론한 건데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데 이어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민 씨는 증인 지원 신청을 하면서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오긴 했지만 증언을 모두 거부한 조 씨는 거부 사유를 밝히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부정당하고 검찰 수사로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머니 얼굴을 오랜만에 법정에서 보게 돼 고통스럽고 부모가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자신이 증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발언 도중 울먹이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눈물을 삼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 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그래도 준비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조 씨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증언을 거부해 아예 신문 자체가 불발되면서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법무부가 대대적인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던 간부들도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652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전체 대상의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입니다. 대폭의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조화를 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들의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월성원 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을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합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보직이 바뀝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 등은 대거 약진했습니다.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는 박범계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았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과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발탁됐습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사실상 영전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이 아닌 고검으로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은 중앙지검에 남아 반부패 1부장으로 이동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주요 권력사건 수사 간부 교체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갈 것이라면서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향에 따라 자리가 갈렸다는 지적에는 나름 조화와 공정, 균형을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정한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는데 전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검찰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다음 달 2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던 수당을 유자녀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수당 차이가 무려 3배 가까이 납니다. 유자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달라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닭값하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구상모 씨는 6.25 참전용사 아들입니다. 인민군을 피해 국군에 입대한 아버지가 2년 만에 숨지고 홀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남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조그만 토목공사를 맡아서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현장 일도 하고 토목공사 총무도 하고. 지난 2007년 어머니가 86세로 세상을 떠난 뒤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됐는데 매달 들어오는 게 고작 34만 7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6.25 전몰군경의 아내가 1998년 이전에 숨지면 한 달에 118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 숨지면 자녀가 받는 수당이 3분의 1로 줄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선 명예지. 아버지 죽음을 똑같은 유자녀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유자녀 보상법이 생긴 게 1998년. 이때에 맞춰
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5년 전 관련법이 바뀌어 98년 이후에도 주도록 한 건데 금액 차가 크다 보니 불만은 여전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해서 구분한다는 자체는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요. 어디 국가 보훈을 갖다가 어머니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날짜에서 보훈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늦게 모친을 여인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격차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새 평균 나이 70을 넘긴 유자녀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데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받고 누가 앞으로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승승장구하던 쿠팡이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연이은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구조적인 노동 환경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 운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이 화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화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안전관리를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게 좀 부족했다 이런 지금 직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이제 쿠팡은 미국 증시 직상장으로 화려하게 비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어떤 재편되는 굉장히 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밝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좀 보게 되면 굉장히 덩치는 커졌지만 외형은 커졌지만 안전관리, 근로자 처우,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재뿐만이 아니라 뭐 블랙 컨슈머 논란, 여기다 우길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을 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들한테 얼마나 많이 환원하느냐 이게 관심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ESG 경영, 환경적인 기업인가, 친환경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네. 여기에다가 기업의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투자의 바로미터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번 화재 원인 조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물류창고는 축구장이 15배 크기인데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제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누군가 119에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네. 전화를 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최초 신고자보다도 10분 이전에 감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를 못했어요.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 방침상 현장에서 휴대폰 반입 금지 탓에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근로자들은 다 대피가 됐어요. 근데 구조대장은 정작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빠른 이제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빠른 배송 그리고 더 빨리 배송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굉장히 기업이 커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외형에 걸맞는 근무 환경이랄까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고 쿠팡의 이런 안전불감증과 화재 이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근로자들의 어떤 열악한 처우 논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서두에 그 최근에 쿠팡이 겪고 있는 논란들을 쭉 열거해 주셨는데 그중에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노동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노동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 아닌 연락처 뒷자리, 네 자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빡빡빡빡 경고등이 뜨거든요.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어디선가 관리자가 찾아와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시라고 위에서 부전이 내려옵니다. 부전이 오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쪼아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화장실 오래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장님 그냥 여기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네, 이름 대신에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이름 대신에 불렸다는 얘기도 있었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했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부피는 몸집은 엄청 커졌지만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증언을 지금 듣는다는 게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4조 원이에요. 14조 원 가까이 되고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뭐 1위입니다. 선두 주자인데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제보 물론 뭐 사측에서는 아니다. 단기 임시직 근로했던 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어서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이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휴대폰은 군대에서도 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휴대폰을 쓰지 말아라. 화장실에 간 이유를 담아서 심할서에다 써내라. 그리고 이름을 불리지 않고 휴대전화 끝자리 4자릿수로 불린다더라. 이런 다소 정말 반인권적이고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쿠팡은 이전에도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 이제 이 거짓 주장이다, 사실과 좀 다르다라면서 발뺌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대처 신고까지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쿠팡에 대한 이제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쿠팡 측 입장에서의 이제 해명들이 있습니다. 뭐 직원들은 전환 배치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일용직을 내세워서 거짓 주장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일용직 근무자와 그냥 정규직 근무자가 다른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쿠팡이 지난번에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김범석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쿠팡 직원들한테 이제 한 2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겠다. 그래서 전 직원인가? 라고 들여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이 제한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비정규직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화재 경보기 오작동, 수시 오작동 폭로가 나오니까 쿠팡 측은 화재 신고를 묵살한 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용직 내에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쿠팡을 퇴직한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모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사실관계가 지금 김부겸 총리가 일단 현장 감독 근무 들어갔거든요. 이런 제보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법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관계가 낱낱이 이제 밝혀져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쿠팡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일부 근로자들이 제보가 사실과 다른 건지는 우리는 아직은 좀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불만의 목소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고 한결같이 쿠팡 측 사측이 좀 잘못된 어떤 이 관리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그냥 이번처럼
과거처럼 이 꼬리 자르기에서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꼬리 자르기 대목,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뭐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통제한다는 건 결국 로켓 배송, 새벽 배송으로 가기 위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들은 소비자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쿠팡 앱을 삭제하겠다, 불매운동 벌이겠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가치 소비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전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했어요. 쿠팡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해서 급부상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쿠팡 이츠는 단건 배달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쿠팡을 탈퇴하는 인증이 지금 SNS상에 한 17만여 건 이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세하게 이제 이 쿠팡의 탈퇴 운동과 이제 불매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주 세대가 MZ 세대예요. 이 주로 이 밀레니엄 세대가 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앞서 제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졌거든요. 과거처럼 물건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저가 배송해 주는 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기업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쿠팡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아마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아무리 지금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예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물류센터 화재를 사건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내하게 되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핵심이에요. 소비자들이 빠지게 되면 바로 매출은 빠집니다. 그러면 따사로운 이 시선에 의해서 투자자들은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자, 그런 걸 이제 쿠팡의 경우는 간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남양유업 사례도 같이 떠오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쿠팡 사안을 보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이 부분도 짧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창업자죠. 김범석 창업자가 어쨌든 공교롭게 그날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과정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뭐 업력은 10년이 됐지만 그러니까 좀 급부상하다 보니까 모양은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관리는 굉장히 중소기업도 못하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나면 바로 당사자들 현장으로 달려가서 같이 치유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도 32시간, 하루 반나절이 늦었어요. 사건 발생. 그리고 사과도 사실은 김 의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강한순 국내 대표이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고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당일날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 공식적인 모든 지위를 내려놓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창업주가 뭐 글로벌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집중하기 위해서 국내는 접어두고 이제 이 쿠팡의 LCC 모기업이 있는 미국 회사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내년 1월부터 우리는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 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주의미를 잘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앞두고 이제 사임했다라는 거고 물론 쿠팡 측은 이미 지난달 말에 사임 이사를 표시를 했고 등기이사에서 사임을 했고 그리고 사임 발표 당일날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5시간 후 공교롭게도 화재 발생 5시간 이후에 발표하게 됐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김 의장은 국내 법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쿠팡의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상장 법인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권은 갖되 국내 법인의 운영과 어떤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타이밍. 마음만 먹으면 책임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설명이시네요.
네, 사실 뭐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 과로사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된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 쿠팡 논란 불거지면서 저희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 로고가 새겨진 점퍼 입고 다니시는 괜히 노동자들이 애먼 시선을 받을까 봐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들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쿠팡이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이제 1년 동안 쿠팡에서 이제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9명에 달합니다.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채 직원들의 과로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쿠팡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신청인이 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단에다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대 공룡인 회사와 이제 산재를 당한 이 근로자 사이에는 법적 공방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돈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이제 쿠팡이 사측 입장에서 이런 산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을 내놓을지 네. 이것도 지금 늦었어요, 한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단일 사업장에서 거의 이런 기업들이 1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예. 지난해 뭐 국감에 불러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 대표는 다시 국내 대표이사만을 그만두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선에서 빠져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정부도 지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김부겸 국무총리 특별 근로감독 이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혹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정부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철퇴를 놔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먼저 불매운동으로 먼저 이제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얼마나 아플지 그리고 쿠팡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한번 이제 이 구독 가입한 이 회원을 가입하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소위 갑질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온라인 거래 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이 중개 거래에 관한 공정에 관한 법률이 좀 조속하게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김범석 회장은 이민자여서 1.5세에 대해서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4월 이 기업 총수 집단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편리함의 아이콘 쿠팡입니다. 근데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소비자들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쿠팡이 어떻게 진정성을 보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고갈이 대두되던 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 성장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 크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 크로스 녹색 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버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문정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P4G 예. 이것도 녹색 성장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P4G의 플레임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좀 P도 시작되는 단어가 4개 있고 P로 시작해서 G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그린 크로스가 빠져 있어요. 그린 크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뺐을까 유감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녹색 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함으로써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녹색 성장에서 고군분투 해왔던 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 녹색 성장 기본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개성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니 녹색 성장 기본법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법들입니다. 법 내용은 보게 되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수 뭐 업그레이드 된 거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로 아니겠습니까? 기본법 중에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죠.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이란 걸 같은 어떤 가치와 정책적 목표로 넣는다면 이 법안의 이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뭐 의원님 법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 중반쯤 되니까 총리께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주 출신 투톱이니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제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자들이 업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는 등 황제 병역을 하고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병무청이 문제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조사를 대체 복무자들과 입을 맞추면서 위반 사항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병무청 조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병역 특례자인 전문 연구 요원들이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 가고 업체의 근태 관리도 엉망이라는 YTN의 황제 병역 의혹 보도 직후 병무청이 긴급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정 의혹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병무청 조사를 대비해 병역 특례자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업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문 연구 요원들을 모아놓고 병무청 조사가 시작되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이사 중이라고 했어요. 4층에서 4층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설 신청하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YTN 취재 결과 업체 측은 전문 연구 요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계열사에 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명백한 병역법 위반입니다. 병무청 현장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들통날까 봐 급하게 원래 근무지로 보내 일하는 척 연기까지 시켰습니다. 이거 혹시 자기 자리 아니더라도 일단은 앉아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업체 측은 또 병무청 조사관과의 1:1 면담을 대비해서 답변용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동안에는 좀 보고된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병무청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YTN 취재로 업체 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드러난 만큼 특별 조사 기간을 더 늘려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한 LPG 충전소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진화를 시도하던 관리인 60대 A씨가 양손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닐하우스 8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LPG 충전소 근처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비 27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왕도 올림픽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와서 일본 정부는 진화의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긴급 사태를 풀자마자 도쿄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연속 한 주 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23일부터는 매일 한 주 전보다 1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사이타마 등 수도권도 하루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リバウンドの状況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特に若い人を中心にですね、都心部から感染が始ま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 오사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 하루 1000명 넘는 감염자가 연일 나와 의료 붕괴 상황까지 갔던 만큼 긴장이 역력합니다. これが4日連続増え続けるとなれば、これは感染拡大の傾向にあるということで、見合い版資料を作っています。早ければ土曜日の5時の発表分で、この4日連続1を超えるということも十分予想できる。 최근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우간다 선수 한 명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합숙지로 간 선수 중 추가 확진자도 나와 올해 예선전 등을 위해 온 선수와 관계자 중 감염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나 검사로도 걸러내지 못하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외부 접촉을 차단하면 괜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이 올림픽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국내청 장관의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昨日官房長官からもそこは会見で申し上げてますように長官ご本人の見解を述べたとこのように理解をします。 스가 내각은 일제히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 왕실도 올림픽 방역 대책을 불안해한다는 뜻으로 읽혀 파문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언에 대해 도쿄올림픽이 일왕에게 불신임 투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망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서 SK 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망 사용 요금 싸움. 법정 공방은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두 회사가 벌였지만 글로벌 IT 공룡 회사와 국내 통신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 회사에게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맞서왔습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8년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의 특수로 이른바 집콕 콘텐츠의 수요 폭증으로 지난해 말 41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폭증에 따라 결제액도 수백억씩 증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SK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공룡 회사의 트래픽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매년 2배, 3배씩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 트래픽량이. 그걸 안 내도 된다라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자체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이론상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자기들은 돈을 냈어요. 1심에서 진 넷플릭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SK 측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법원도 지급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국내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이버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최근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CEO는 1999년 네이버에 입사한 창립 멤버로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회사 측은 일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한 리더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면서 대상자들에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우산을 가지고 다닌 분들 많을 텐데 내일도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내륙과 경북은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